주택담보대출을 자꾸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3월이나 4월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물론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턱없는 거래량이긴 합니다. 서울 거래량이 1000건대, 2000건대는요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이번 2월은 역대급으로 1000건도 안 나왔었고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지금 또 4월 해봤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죠. 많이 나와봐야 2000건대인데 그마저도 당선에서 규제 완화 효과에다가 진짜로 대출 완화해줘가지고 늘리고 그래서 나온 거죠. 21년 7월에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는요. 6월에 거래량이 저조하죠. 원래 6월에 거래량은 저조합니다. 약속의 6월이라고 자꾸 구라치는 언론들 원래 6월은 거래량이 저조해요. 왜? 5월에 급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죠. 그러면은 7월에 거래량 증가하는 건 보통 기저효과 그리고 2021년 7월에 증가했던 이유는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플러스 LTV 완화를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받느냐? 고소득, 저자산. 돈을 엄청 많이 벌 능력은 돼요. 그런데 모아놓은 자산은 없어요. 이제 막 사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은 이득을 보죠. DSR은 충분히 충족을 하고도 남는데 LTV에서 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7월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했죠. 지금도 보면은 LTV를 80%까지 풀었습니다. DSR은 현재 고정이죠. 물론 풀고는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고정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졌어요? 가계대출이 증가하더라. 4월에. 그러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근데 이미 정점까지 올랐는데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게 지금 과연 잘된 일일까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보면은 왜 그렇게 됐냐? 40년 갚는 주담대가 나왔다. 그리고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물론 지금 40년 주담대가 하나은행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도 지금 차츰 확대되고 있는데 하나은행이 최초로 4월 21일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빚은 늘어나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주담대 금리가 뭐 일시적으로 잠깐 떨어진 적이 있었죠. 0.02% 정도? 그거 굉장히 일시적이고 지금 4월 금리 봐봐라. 문재인 정부 역대 최고의 금리가 나오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장 터질 거 분산해가지고 조금 덜 터지게 만들고 덜 터지게 만드는 대신에 이게 경기 침체에 굉장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덜 터지게 할 뿐이지만 이것도 조금만 미룰 뿐이에요. 왜냐?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아마도 올해 말쯤에는 아니면 적어도 한 내년쯤에 한 금리 고점 찍으면요. 한 3월에 35년 주담대 받는 것보다 DSR이 더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저렇게 대출 늘리려고 하면서 증가세로 전환이 됐답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증가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그러면서 보면 뭐예요? 강북, 그 다음에 재건축, 급매 이런 키워드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증가를 엄청나게 했는데 4월도 꽤 많이 증가했어요. 2000건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3월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이 지금 박살나고 있죠. 지금 13일인데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 100건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반짝 나오는 정도이다. 여러 가지 완화책으로 인해서. 그런데 문제는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요. 팔아서 차익을 남긴 사람들은 빚을 갚거나 현금화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때 예전에 돈 빌린 사람보다 지금 돈 빌린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에 사기 때문에 더 많은 빚을 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40년 주담대 이런 거 풀어줘서 DSR이 가능해져서 사기 때문에 더 위험한 사람들이 사고 있다는 거죠. 엄청 위험한 사람이다. 아니면 안전한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람한테 계속 폭탄을 돌리고 있는 중인 거다. 그래서 저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뭐 집값을 잡으려고 나온 정부인 것 같아요. 지지하는 지역들을 보면 답이 나오죠. 그들은 표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값 폭락을 막아야만 하는 정부다.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답이 나오죠. 완화책을 한대요. 그러면서 혜택을 다주택자들에게 자꾸 돌리죠.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돌리는 것 자체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왜 다주택에게 혜택을 줘야 돼요? 다주택은 투자죠. 투자 수익률에 관해서 물론 근로소득보다 너무 비싸게 받는다, 공산주의 정부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지만 그 부분이 덜해서 과하게 심리가 몰리면은 강하게 억제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더 크게 터지죠.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 왜 할게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저기 91년도에 일본이 뭐 부동산만 터진 거 아니죠? 주식도 같이 터졌죠. 일본 버블이 왜 터졌게요? 항상 과도한 심리가 몰렸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이 얼마 안 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있다. 투자 수익률을 더 늘리겠다. 그쪽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 즉 부동산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올려야만 투자가 유치가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월세 비중이 적고 대신에 전세 비중이 높죠. 그래서 전세를 통해서 시세 차익으로 얻으려고 하지 월세로 조금씩 벌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나기 위해서는 집값이 떨어지면 절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요와 공급이 있죠. 맨날 수요 공급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이상하게 이야기하면서 공급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은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있어요?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가 빵도 아니고 이거를 굉장히 비꼬는 용도로 썼지만 공급은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런데 수요는요? 규제를 완화해주면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유동성을 늘려주면 실수요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40년 효과 봐가지고 시장 좀 살아나니까 50년 주담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년 주담대가 얼마나 위험해지냐? 일단 이자는 2배 가까이 늘어나죠. 아니 20년 늘었는데 왜 이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나요? 당연히 복리니까. 복리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죠. 원금이 4억인데 이자가 원금을 넘는다. 이건 둘째치고요. 보통 사회생활에 진입하는 나이, 대학 졸업쯤으로 잡으면 한 24에서 25 정도, 뭐 군대까지 갔다 오면 27, 8 보통 이쯤에 진출을 하는데 50년 납해봐라. 몇 살이에요? 70대 후반이죠. 중후반. 근데 보통 은퇴 나이는 60에서 65세를 잡죠. 그때까지 빚을 갚으면서 살아라.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노후 대비는 안 되죠. 집값은요 부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지금 그런 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그럴까요? 내 노년이 걱정되니까. 나 혼자서는 나중에 연금까지 받고 잘 대비해가지고 요거저거 해놓으면은 적당히 먹고 살 수 있겠는데, 배우자와 자녀까지 내가 먹여 살리기에는 힘들겠다라고 하니까 혼인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70세 80세까지 돈 갚으라고 해봐요. 아까도 사회 초입 나이란 거지. 보통 집을 사면은 30대에는 넘어서 사야죠 보통. 그럼 80 넘어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돼 있죠. 그냥 지금 당장 부담만 줄이려고. 이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부실이 커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은 이 정도 원리금인데 변동금리면요 지금 당분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고정금리면 괜찮지 않냐? 고정금리도요 금리에 급격한 변동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금리를 올린다. 이게 다 약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정금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갈 건데 고정금리가 1% 정도 높더라도 1% 이상 더 올라가면 변동금리가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 올라가고 한 2% 올라갔을 때 고정금리도 올려버린다면 혜택 본 만큼 날아가죠. 혜택 본 기간도 있었을 테지만 혜택 안 본, 오히려 손해본, 1년 동안 한 1% 정도 더 내던 기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정금리를 안 하는 거다. 변동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대출을 늘려줘요? 지금 매물 쌓이고 있죠. 매물이 왜 쌓여요? 양도세 완화를 하는데. 그러면요 자, 양도세 완화로 2,400가구 늘고 급매물도 슬슬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매물이 늘어나요. 근데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죠. 2,400가구 늘었는데 거래량도 늘었는데 매물도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매물이 나왔던 게 거래가 되죠. 그러면은 거래량, 이게 수요죠. 플러스 매물, 이만큼 지금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2,400가구가 공급 과잉이 되고 있다는 소리죠. 이틀 만에. 그럼 공급 과잉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두면 떨어지죠. 그리고 6월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큰 사람들 지금 빨리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다. 즉 출구 전략이죠. 지금 딱 말씀해 주시네요. 도망갈 구멍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고. 출구 전략인데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왜? 예전만 같았어도 샀을 거다. 그런데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은 금리 인상보다 더 핵심적인 건 DSR 도입부터가 지금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죠. 21년 7월부터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8월에 금리 인상도 했지만 핵심은 DSR 도입이었죠. 그 전에는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도구나 가구나 비싼 집을 사더라도 많이 대출해줬는데 내가 돈을 못 보면 대출을 안 해준대요. 타이어족 이런 거 갭투기로밖에 안 되죠 이제. 근데 나간다고 하면은 그거 돌려줄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지금 다주택자도 그렇지만 무주택자도 기회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내 집 마련 숨통 터진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예요? 실수요들을 버티면 하방 저지선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실수요, 매매, 그리고 전세, 요 두 가지가 가격을 좀 버텨주면은 하방 저지선이 올라가요. 왜?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긴 쉽지 않죠. 깡통전세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깡통전세가 보통 어디서 터지느냐, 굉장히 저렴한 매물이나 아니면 원룸같이 여러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서 터지죠. 그다음에 실수요들은요 갚을 수 있을 만큼 버팁니다. 투기 수요들은 집값 떨어지면 손절해요?
그런데 실수요들은 버티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다른 데도 다 떨어지고 당장 이사 갈 데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버티죠.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고위험 가구 잠재 부실이 커진다. 고위험 가구 잠재 부실 우려가 아니고요. 사실은 뭘 걱정해야 되냐면 고위험 가구 증가 우려를 해야 합니다. 고위험 가구는 지금 이미 부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다주택자 67만 가구가 적자 가구인데 뭘로 버티고 있어요? 보증금 인상해서. 그러면 보증금 인상해서 버텼는데 지금 임대차법 때문에 보증금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가 상승 멈췄죠. 거의. 하방으로 점점 가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실 터지는 거죠. 부실 터지는 거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고 빠져나가야죠. 여러 가지 답들이 다 보이죠? 지금 그러면은 부실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다주택자는 둘째치고요. 영끌한 사람들 지금이야 50년 DSR 완화되니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50년이라면은 원금 비중이 작고 이자 비중이 높죠. 한 번에 갚는 돈이.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30년짜리 가구보다 훨씬 더 원리금이 팍팍 올라간다. 비중이. 왜? 원금 비중이 적으니까요. 원금 비중이 적고 금리는 말 그대로 이자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50만원씩 내더라도 30년 150만원 내던 사람이랑 50년 150만원 내던 사람이랑 금리 1% 오르면은 30년 내던 사람은 200만원 되면은 50년 내던 사람은 250만원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의 부실이 굉장히 커진다. 기간만 늘려서 하면은.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지금. 지금 주식이나 코인 가격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안전자산으로 돈 이동하고 있다고 요구불 예금 증가하고 뭐 정기예금 증가하고 적금 증가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도 부실이 얼마나 커졌고 얼마나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으면 뭐가 줄었대요? 유동성이 줄었다. M2 통화량이 유동성 축소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언제 떨어졌어요? 요때 정점 찍고 쭉 떨어졌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올라간 거는 뭐예요? 유동성을 빨아먹으면서 올렸죠. 오히려 빚 늘려서. 그리고 이때는 유동성이 갑자기 폭증하면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게 줄고 있다. 유동성 때문에 집값 올랐던 시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유동성을 안전자산으로 돌리는데 M2 통화량이 뭐예요 도대체? 2년 내에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줄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 뭐예요? 주담대 만기 당장은 수요를 늘릴 수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장기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 왜냐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이죠. 50년을 나눠 갚는데 이자 부담이 뭐 늘어요? 금리 인상기에 원금 부담은 줄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집을 사봤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유예 시즌에 팔아가지고 실수요들한테 버티도록 만들려고 지금 그래서 집값 하방 저진선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잠재부실 굉장히 키우는 짓이다. 왜냐? 우리나라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지금은요 차라리 조금 떨어지고 확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게 낫지 이거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경제랑 이런 거 다 망가집니다. 근데 주담대 완화한다는 거 미친 짓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